안녕하세요. 조수진 정통우파 TV입니다. 벌써 4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됐습니다. 날씨는 점점 따뜻해지는데 우리 국민들 마음은 물가 걱정, 대출 걱정, 먹고 사는 걱정으로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뉴스는 헤드라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뉴스 뒤에 숨은 진짜 의미와 또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쉽고 솔직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커피 한 잔 즐기시면서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4월 28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네. 이 오늘 첫 번째 기사는 장동혁, 김병기 수사 처음부터 대통령 바꿨더니 범죄자 특혜 공화국 이라는 제목이네요. 뉴스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 관련 경찰 수사가 지휘부 교체 이후 재검토된다는 이 보도에 대해서 대통령이 바뀌더니 나라가 범죄자 특혜 공화국이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김병기 의원 수사 재검토와 함께 민주당 내 김용 공천 주장 세력을 언급하면서 이래야 민주당답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팀 지휘부 교체 이후에 김 의원 사건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다만 원점 재검토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고 일부 사건 마무리와 추가 수사 필요 사안을 포함한 종합 판단 과정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영장 신청 직전 시점의 지휘부 교체와 재검토 결정이 그 외부 압력 가능성을 의심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네요. 자,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이게 지금 김병기 의원 한 사람의 문제일까? 네,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수사가 법과 증거로 움직이느냐, 아니면은 이게 권력 변화에 따라 흔들리느냐, 이거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누구는 강한 수사를 받고 누구는 재검토 대상이 된다면 국민 눈에는 법치보다는 권력의 방향성이 더 중요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실제 재검토가 정상적 법리 검토인지 뭐 정치적 외압인지 요거는 냉정하게 이제 수사 과정을 봐야겠습니다만 지금처럼 이 타이밍 자체가 의심을 부르면 이미 신뢰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또 더 큰 문제는요. 이런 장면이 이렇게 반복될수록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것보다는 법은 권력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냉소를 학습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김병기든 김용이든 뭐 이름은 다르지만 국민이 보는 거는 결국 그 권력 주변 인물에게 법의 기준이 지금 같게 적용되는가? 예, 법 앞에 평등한가? 예, 이런 질문을 계속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이재명 정부가 진짜 경계해야 할 것은 야당의 공격보다는 정권이 바뀌면 수사 방향도 바뀐다. 예, 이러한 인식이 굳어지는 순간 법치의 도덕성과 정통성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필요한 건 정치 방탄이 아니라 누가 봐도 흔들림 없는 수사 시스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정권 교체가 아니라 수사 교체라는 수사 교체 나라라는 이러한 비난을 피하기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기사 열어주세요. 네. 다음 기사는 네, 이제 대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 대구에 이제 추경호가 이제 저희 당의 우리 국민의힘 당의 공식 후보자로 추천이 되었는데요. 자, 이번엔 김부겸 여돼야 발전. 네, 이것 때 추경호가 자존심 못 내준다.
이렇게 지금 팽팽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대구 민심에 대한 기사네요. 자, 대구는 1995년 지방선거 이후에 민주당 계열 시장 후보가 한 번도 당선되지 않은 보수의 핵심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서 김부겸 민주당 후보하고 이제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면서 이제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국민의힘 이 내부 공천 갈등, 그리고 주호영, 이진숙 불출마 이후에 추경호 후보가 이제 공식적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김부겸 대 추경호, 추경호 대 김부겸 이 구도가 본격화되었고요. 양측 격차도 이제 좁혀지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들 사이에서는 국민의힘만 계속 찍어도 변한 게 없다.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김부겸을 찍어야 된다. 이런 여론도 있다고 하네요. 또 반면에 대구와 부산까지 민주당에 내줄 수는 없다. 네, 보수의 자존심과 견제를 위해서 추경호가 필요하다. 는 보수 결집 심리도 여전히 강하게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세대별로 봤을 때는요, 젊은 층에서는 변화 기대감이 좀 있고요. 고령층에서는 보수 수성 심리가 상대적으로 강한 가운데 이 양쪽 모두 중도와 간망 보수층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자, 이번 이 대구 선거의 진짜 의미는 단순히 김부겸이냐 추경호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가 이제 정당 정체성보다 뭐 발전을 기준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거냐, 또는 대구가 그 이재명 정부의 이러한 그 프레임 정치에 말리지 않고 정말 꿋꿋하게 이제 우리 그 자유민주주의의 이 최후의 보루인 대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냐, 예, 이러한 그 구조 변화, 예, 여기에 지금 가장 중요한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대구 민심 곳곳에서는 뭐 계속 찍어달라 그래서 찍어줬는데 뭐 달라진 게 뭐냐, 뭐 이런 말도 있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뭐 그런 이야기야 어느 지역이든지 다 있을 수 있겠죠. 예,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걸 보고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제 지역에서의 충성심만으로 표를 보장받겠다. 네, 이러한 마음가짐은 안 된다는 거죠. 그 대구까지 내주면 안 된다. 이러한 정서는 뭐 무조건 지금 강력합니다. 근데 이게 정책 평가보다는 이 정치적 진영 방어 심리, 예,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이때 한국의 정치 현실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 후보들이 끝까지 예, 방심하지 말고 예, 민심을 잘 챙기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대구가 지금 변화할 것이냐, 지켜낼 것이냐, 네, 이러한 싸움이 벌어진 곳이고요. 단순한 두 인물만의 대결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가 그 단순한 지역 수성이 아니라 공천 내홍과 기득권 정치 이후에 이 TK가 무조건 안전지대인가? 예, 아직도 우리가 그 TK에서 인정받는 정당인가? 이것을 시험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예, 이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민주당 역시 이 김부겸의 개인 경쟁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당 프리미엄이 실제 대구 경제 꼴찌 탈출에 정말 이익을 줄 수 있을까? 예, 이거를 김부겸이 뭐 증명해낸다면, 네,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이 대구 시민들의 기대는 금방 실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대구에서 이 보수의 철옹성을 지켜낼 수 있느냐, 없느냐, 예, 대한민국 정치가 이제 감성적 진영 투표, 예, 여기만, 몰입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성과와 생존 중심 투표로 이동할 수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상징적 시험장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냥 대구니까, 예, 대구는 보수의 성지니까 찍어주겠지. 예, 이러한 방심보다는 우리 추경호 후보자 어떤 분입니까? 경제부총리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추경호 그 후보자가 우리 대구를 정말 그 GRDP 꼴찌에서 예, 탈출시킬 수 있는 이러한 능력, 예, 그리고 우리 대구의 비전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보여주셔서, 그 대구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기를 기대합니다. 자, 다음, 역시 대구 소식입니다. 자, 어제 그 대구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불출마, 네, 이러한 그 연설을 함께 보셨는데요. 대구시장 포기한 이진숙, 대구 달성군 보궐 공천설 솔솔, 이런 제목입니다. 그 대구시장 공천 배지 이후에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됐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요. 어제 불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이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를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하면서 달성군 보궐선거 공천 절차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며 구체적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대구시장 출마 과정에서 높은 인지도와 지지율을 확인한 만큼 달성군 보궐선거에 나설 경우 경쟁력이 높다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전 위원장이 대구시장 불출마를 위해서 이걸 통해서 당 승리를 위해서 결단한 만큼 향후 공천 과정에 이를 반영해야 된다라는 우호적 기류가 감지됩니다. 다만 이 전 위원장 본인은 보궐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대구를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 지켜내겠다라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았습니다. 네,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여러분, 이번 이진숙 변수의 핵심은 단순히 어디 출마하느냐가 아니라 이 공천 배제 갈등을 정치적 퇴장이 아니라 전략적 재배치로 전환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대구시장 공천에서 밀려난 인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을 위해서 한 발 물러난 뒤에 더 강한 명분과 동정론, 그리고 정치전 자산을 얻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진숙은 완전히 잃기에는 아까운 카드죠. 예, 높은 인지도, 강성 보수 상징성, 이런 인물을 우리가 적절히 전략적으로 다시 재배치한다면 어쩌면 이 내부 분열을 봉합하면서도 지지층 결집 효과를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보상성 공천처럼 보이면은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당원과 또 지역민이 보기에 이 희생에 대한 합리적 평가이냐, 아니면 정치적 거래이냐, 이런 것이 또 민심을 가를 수도 있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이 민주당에서 이러한 그 좌파 프레임으로 우리 이진숙 후보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점,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달성은 그 단순 지역구가 아니라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시는 정치적 상징성이 강한 보수 정체성, 이 겹치는 그런 상징성이 있죠. 그래서 누가 가느냐 자체가 우리 국민의힘의 향후 TK 권력 재편 신호로 읽힐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진숙의 다음 행보는 개인 정치 재기의 문제도 있지만 이 장동혁 체제와 국민의힘이 충성과 희생, 경쟁력을 어떤 식으로 보상하고 어떤 식으로 구조화하는지 이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마디로 이번 선택이 전략적 재배치에 성공한다면 우리 이진숙 전 위원장이 희망 여전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비칠 경우에
뭐 공천은 정치, 희생은 쇼, 뭐 이런 냉소를 부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에서 아주 정교한 전략으로 예, 아주 치밀한 전술로 예, 이번 그 우리 희망 여전사 이진숙 전 위원장의 행보를 잘 지켜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 기사 보실까요? 예, 다음 기사는 자, 조승래, 김용, 무공천에 대해서 선거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리한 것, 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말했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6.3 재보궐선거에 공천하지 않은 결정에 대해서 이번 선거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정리한 것이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 총장은 선거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김용 공천이 선거 자체에 부담이 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당내 일부 의원들의 공천 요구가 있었지만 실제 현장에서 뛰는 지방선거 후보자들 사이에서는 무공천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강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김용 개인에 대한 정치적 피해자 인식과는 별개로 지방선거 및 재보선 전체 전략 차원에서 무공천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총장은 이번 결정이 당 승리를 위해서 김용에게 자제와 희생을 요구한 것이며 당이 정치적으로 빚을 진 측면도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자, 어쨌든 네, 김용은 정리가 됐습니다. 자, 저는 이번에 이 민주당의 김용 무공천 그 결정을 보면서 이 방탄 이미지가 선거 전체를 흔들 수 있다. 이러한 현실적 정치 계산이 작동한 게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민주당도 귀가 있고 눈이 있으니까요. 네. 쉽게 말해서 민주당도 김용의 개인 문제보다는 이재명 정부 초반 지방선거를 대장동 프레임에 묶어둘 것이냐, 이게 두려웠다는 것이죠. 네. 정청래도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인데, 예, 이 이재명 대장동 프레임을 벗어나서 예, 선거를 치르고 싶었겠죠. 이 조승래 총장의 표현대로 이것은 잘한 선택이라기보다는 하면 안 되는 리스크를 피한 선택. 예, 요게 아주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김용을 버렸느냐 지켰느냐 이것보다는 민주당이 결국 핵심 친명 인사조차 필요하면 전략적으로 후순위 조정할 만큼 선거의 승리에 최우선을 둔다는 점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정청래와 이재명이 이 지방선거 앞에서 서로 물러설 수 없는 네, 보이지 않는 대결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냉소적으로 본다면 정의의 판단보다는 선거공학의 정리, 선거공학 쪽으로 봤을 때 요걸 정리하는 게 낫겠다. 요러한 계산이 나왔다는 거죠. 요런 판단이라고 보고요. 좋게 보면 최소한 정권 초반에 민심 악화를 막기 위한 위험 관리가 아니냐. 네, 요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정말 문제 없어서 안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은 부담이 좀 되니까 잠시 숨겨놓는 건지 요거가 지금 아직도 물음표가 찍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진짜 신뢰를 얻으려면 무공천 이후에도 법적, 정치적 기준의 일관성을 보여줘야 된다. 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번 결정은 민주당이 김용 리스크를 제거한 것이 아니라 일단 선거 전면전에서는 뒤로 뺀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이게 정리된 거냐 아니면 언제든지 다시 빼서 쓸 수 있는 이 카드로서 지금 유예시킨 거냐 요거를 계속 예의주시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기사 올려주세요. 네, 다음 기사는 이제 우원식에 대한 기사가 올라왔네요. 자, 우원식 개헌 가장 싫어하는 세력이 윤 어게인이 아닌가? 네, 이런 멘트를 날렸네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방선거 하는 사이에 이 개헌에 대한 위기가 또
아,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연계를 반대한다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의원들이 당론이 아닌 개인 소신에 따라 개헌안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우리 국민의힘의 분열을 지금 유도하는 이런 발언이죠. 자, 우원식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개헌을 막아 무산시킨다면 그 힘은 국민의힘이 져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자, 우 의장은 개헌을 가장 싫어하는 세력이 윤어게인 아니냐? 이러한 지적을 언급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여기에 묶여있다라는 비판도 제기를 했습니다. 또한 계엄 통제 강화 개헌을 막는다면 국민의힘이 과거 비상계엄 반대 입장에 대해서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개헌안에는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5.18 민주화 운동 계승 내용을 추가하고 대통령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네, 한마디로 자기들이 넣고 싶은 거 다 넣겠다 이거네요. 네. 자, 저는 이번 개헌 논쟁의 핵심은 단순히 헌법 조문 몇 줄이 아니라 개헌이 국가 시스템 개혁이냐 아니면 정치 프레임 전쟁이냐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원식 의장의 메시지는 명분상으로 보면 뭐 개헌 방지와 민주주의 강화지만 정치적으로 보면은 국민의힘을 반개헌, 윤 어게인 프레임에 가두려는 압박 카드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여기 우원식 의장이 아주 정치적으로 이번 개헌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벌써부터 우리를 반개헌 윤 어게인 프레임에 가두려고 지금 공작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자, 여러분, 쉽게 말해서 개헌이라는 중대한 국가 의제를 두고도 결국 한국 정치 투기에 누가 민주주의 진짜 편이냐 아니냐 이런 프레임 전쟁을 시작했다 이겁니다. 아마도 이 이후에 지금 그 레가시 미디어에서 또 우원식 쫓아서 반어게인 윤어게인 프레임에 지금 국민의힘을 가두려고 줄줄이 기사가 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지금 좌파에서 그 개헌을 밀어가려고 자기들 뜻대로 하려고 지금 우리를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니까 요걸 우리가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문제는 개헌이 진짜 중요할수록 특정 진영의 압박용 언어보다는 권력구조, 국회, 현재, 사법독립, 국민기본법 같은 본질적인 설계 논의가 더 중심이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보수 진영에서도요, 이 무조건 반대만 한다면 개헌 자체를 두려워한다. 이러한 이미지에 갇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졸속 개헌이나 특정 진영 서사 중심 개헌에 제동을 거는 것도 충분히 저는 정치적 명분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중요한 거는 개헌을 하느냐, 마느냐보다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권력 구조를 우리가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개헌이냐, 아니면은 이게 지금 선거용 정치 상징성 개헌이냐, 이 개헌의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거는 윤 어게인이냐 반윤이냐 이러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이 87 체제를 넘어설 진짜 국가 리디자인부터 국민 앞에 솔직히 설명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원식 의장 제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여기에 명명백백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이제 김건희 오늘 2심 선고 주가 조작 방조 혐의 인정될까? 네, 이런 내용이네요. 자,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한 항고심 선고가 28일, 네, 오늘이네요. 오늘 열리는데 특히 주가 조작 방조 혐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네요. 자, 1심에서는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돼서
징역 1년 8월이 선고됐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었습니다. 특검은 2심에서는 기존 공모 혐의 외에 방조 혐의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면서 김 여사의 법적 책임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항소심 선고를 생중계할 예정이며 그래서 정치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같은 날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 선고도 함께 진행된다. 네, 이런 내용이 나왔네요. 자, 제가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많은 보수층의 시각의 핵심은 법치보다는 선택적 정의. 그러니까 이거 또 작동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과거 좌파 정권 시절에 대통령 가족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다가 정치적 해석도 굉장히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던 이런 세력이 김건희 문제만 나오면 갑자기 국가정의 최후의 보루처럼 행동하는 이 모습 자체가 내로남불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법 앞에서 누구도 예외는 될 수 없죠. 그렇지만 진짜 공정하려면 김건희뿐만 아니라 과거 권력, 배우자의 측근 비리 의혹에도 동일한 잣대가 적용됐어야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보수 진영에서 나오는 불만은 수사 자체를 왜 하느냐 이런 게 아닙니다. 아니 왜 지난 민주당 권력 배우자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왜 우리 우파 진영의 권력에 대해서는 총력전이냐 이런 형평성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정권이 바뀐 뒤에 특검, 재수사, 방조 논리 확대까지 이어지는 이 흐름은 일부에게는 단순히 사법 판단보다는 정치적 상징적 처벌이다. 즉 한마디로 김건희 죽이기 프로젝트처럼 비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이 결국 김건희 유무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와 좌파 진영이 지금 과연 대한민국 전체 권력 비리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느냐 아니면은 정적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느냐 이거를 함께 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진짜 법치라는 건요. 특정 인물을 끝까지 몰아붙이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좌든 우든 권력이 바뀌어도 같은 기준으로 같은 분노의 수준으로 동일한 이 수사가 작동할 때 비로소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이러한 시각에서 이 김건희 오늘 이 판결을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올려주세요. 자, 다음 기사는 이제 쿠팡에 대한 것이네요. 네. 여의원 등 88명이 쿠팡 관련 사법 주권 침해라면서 미국에 맞불을 놨다는 내용이네요. 자, 더불어민주당 범여권 의원 88명은 미국 공화당 하원들이 쿠팡 관련 사안에 항의한 것에 대해서 이를 사법주권 침해다라고 규정하는 연명서안을 주한미국 대사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미국 측이 쿠팡 총수 김범석 의장 관련 문제를 한미안보협의 후속협상과 연결하려는 움직임이 개별 기업인의 문제를 외교 압박 수단으로 활용한 전례는 없는 사례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한 특정 기업 총수 보호를 요구를 수용할 경우 다국적 기업이 외교력을 통해서 국내 사법 절차를 회피하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외교 갈등이 아니라 한국의 노동권과 공정경제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범여권은 기자회견과 함께 미국 대사관에 공식 항의 서한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이런 내용이네요. 네, 열심히 준비한 흔적이 보이네요. 있는 말 없는 말 다 동원해서
미국에 전달을 항의 서한을 열심히 만든 흔적이 보입니다. 자, 겉으로 보면 이번 사안이 대한민국 사법 주권 수호처럼 들릴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들의 입장에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렸으면 하겠죠. 그러나 이거는 훨씬 더 복잡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와 여권이 미국 중심 경제와 안보 블록 현실을 지금 얼마나 전략적으로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그 글로벌 그 경제와 안보의 흐름이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예, 이거를 지금 이해하고, 예, 지금 이런 행보를 하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주권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은요, 배터리, 반도체, AI, 공급망, 심지어 안보까지 미국하고 깊게 연결된 구조에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단순한 반미 감성이나 정치적 성명성 경쟁처럼 이렇게 접근하면 한국의 입장에서는요, 실익은 없고 충돌 비용만 커질 수 있다 이겁니다. 특히 미국이 왜 쿠팡 문제를 거론하는지 본질도 보지 않고 무조건 내정 간섭하지 마라 이런 프레임만 앞서오면 이게 물론 국내 정치적 강경 발언으로는 통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외교 무대에서 실제 국익 협상력은 엄청나게 약해질 수 있다 이겁니다. 물론 외국 정부가 한국 사법 시스템에 과도하게 개입하려는 선례는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한국 정부 역시 반기업, 친노조, 이 정치 규제 신호가 글로벌 자본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냉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더 걱정되는 건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여권이 또다시 반미 민족주의니 대기업 규제니 이런 서사로 가면 결국 이 한국 경제가 미국 중심의 시장, 투자, 또 공급망 신뢰라는 이 더 큰 판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 저는 지금 이게 정말 걱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중요한 게 감정적 맞불입니까? 네. 한국의 사법 주권도 지키고 동시에 한미 경제 동맹도 훼손하지 않는 정교한 외교적 행보가 중요한데 지금처럼 이렇게 공개 충돌형 정치 메시지가 반복되면요. 오히려 우리는 한국 리스크를 시장에서 키우고 있는 셈이 된다 이겁니다.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미국한테 강하게 보이자 이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미국 중심 질서 안에서 국익과 주권과 경제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성숙한 전략 국가인지 이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네. 자, 다음 기사 올려주세요. 네. 다음 기사는 조금 이제 민생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제목이 우리 집 이번 달 원리금 입금했지? 5대 은행 연체율 봤더니 빨간불. 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자, 올해 1분기 국내 5대 은행의 가계기업 대출 연체율이 모두 상승하면서 은행권 건전성에 경고등이 커졌습니다. 자, 5대 은행 전체 연체율 평균은 0.4%로 전분기보다 상승했으며 가계,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 연체율도 일부 은행에서 급등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포인트입니다. 특히 하나은행 소호라는 게 이제 개인 사업자들 얘기하는 건데요. 하나은행의 그 개인 사업자 부분이 따로 있죠. 이 소호 연체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부동산업, 임대업 관련 연체율도 주요 은행에서 최고치에 근접하거나 경신했습니다. 금리 상승, 실질소득 감소, 공실 증가, 자영업 침체 등이 겹치면서 다중채무자와 부동산 관련 차주의 상환 부담이 커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 3개월 이상 장기 부실 채권인 고정이하 여신 MPL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율 역시 상승하면서 단순 유동성 문제가 아니라 이 구조적 신용 위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네.
맞아요. 이게 3개월 이상 그 이자를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이게 이제 부실채권으로 분류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신용경색이 일어나는데, 예, 정말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진짜 무서운 거는요, 뭐 연체율 뭐 0. 몇 퍼센트 뭐 이것보다는 지금 한국 경제 바닥에서 이 돈줄이 막히기 시작한다라는 신호입니다. 경제에선 돈이 돌아야 되는데 이 돈줄이 지금 막히고 있다는 신호를 지금 숫자들이 다 보여준다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주식시장에서는 여러분 삼성전자하고 AA 반도체가 막 날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 보면 가게, 자영업, 부동산, 중소기업이 이자하고 원리금 압박 때문에 숨이 차오르는, 즉, 이 위하고 아래가 다른 경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이런 의미라는 거죠. 특히 부동산업하고 임대업의 연체율 상승은 이게 단순한 집값 문제가 아니라 뭐냐? 공실이 증가하니까 임대 수익이 악화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대출 상환하는데 부담이 생긴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 금융권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어서 이 PF와 내수 침체를 함께 자극할 가능성이 무척 큽니다. 자,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계속 보여주기식 규제나 정치 프레임에 머물고 있으면 실제 경제의 핵심인 신용의 순환 복원과 기업의 생존 구조는 더 악화될 수 있어서 정말 걱정이 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위기는 코스피가 지금 몇이냐? 이게 아니고요. 이번 달 내가 낼 대출 이자 낼 수 있겠나? 에? 가계 월세는 낼 수 있겠나? 회사 운영 자금으로 이번 달 버틸 수 있겠냐? 이게 지금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현실이라 이거예요. 물론 뭐 일부에서는 뭐 제2의 IMF 오는 거 아니냐, 예, 이러한 조금 강경론, 예, 극단론자도 있지만 조금 제가 볼 때는 IMF 때처럼 외환이 한 번에 터지는 구조하고는 다릅니다. 지금은 내수하고 부채, 연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체력을 갉아먹는 이 조용한 신용 경색, 이게 더 현실적인 평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한마디로 제가 볼 때 지금 한국 경제의 진짜 경고등은 주가가 아니고요. 은행의 연체율이고요. 정부가 지금 이 신호를 제대로 못 읽으면 이 AI 광고 코스프레 하는 사이에 우리 서민하고 기업의 돈맥 경화, 네, 돈맥 경화가 현실이 될 수 있다. 네, 이러한 경고 메시지를 드립니다. 자, 다음 기사 열어주세요. 다음 기사는 네, 역시 예, 민생 얘기입니다. 코로나 때가 나았다 라는 소리가 나올 판이다. 빚 못 갚는 중기 소상공인 급증. 네, 이런 내용이네요. 자,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재단 중앙회가 올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신 갚아주고 회수하지 못한 대위변제 순증액이 지난달 기준 8,538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받지 못한 돈이라는 거예요. 이는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2021년 3월 대비 3배를, 무려 3배를 웃도는 기준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부실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위변제율 역시 기보, 즉 기술보증기금이죠. 그리고 신보, 신용보증재단이죠. 이 기보와 신보 모두 2021년보다 큰 폭 상승해서 보증기관의 실질 손실 위험조차도 확대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이 기보와 신보 외 대위변제 순증액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2023년 이후 급격한 악화 흐름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채무 상환 능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공공보증 시스템 부담도 크게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네. 올 게 온 거죠. 네. 지금이라도 예, 언론에서 이러한 그 대한민국의 민생 위기, 예, 민생 경고
이러한 기사를 다룬다는 게 불행 중 다행입니다. 저는 이 기사에서 가장 무서운 부분은 단순히 소상공인이 힘들다가 아니라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풀뿌리가 되는 이 중소기업과 자영업 현장에서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이런 돈맥 경화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해볼까요? 코로나 때는 이런 전염병이라는 외부 충격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경제가 정상이라고 말하는데도 정작 현장에서는 차라리 그때가 나았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면 이거는 내수 붕괴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보증기관이 대신 이제 돈을 갚아주는 이것조차 회수가 안 된다는 건요. 단순한 이 유동성 부족이 아니라 이미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는 사업체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저는요, 이게 그냥 단순 복지나 지원금의 문제가 아니라 반기업 정서, 고금리, 내수 침체, 과도한 비용 구제 속에서 실제 경제 생태계에서 허리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정말 위험한 경고 신호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대기업 수출하고 반도체가 대한민국 버티게 할 수는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정청래가 그렇게 자신있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역상권, 자영업, 중소제조업이 무너지면요. 고용, 소비, 세수, 사회 안정성까지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되는 건요. 이 보여주기식 경기 낙관론이 아니라 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코로나 때보다 더 버티기 힘든지 금리, 세금, 임대료, 노동비용, 신용구조 이거 전면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 색상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경제 진짜 위기는 삼성은 오르는데 동네는 무너지고 있는 이 양극화 현상 이게 진짜 심각한 거예요. 이것을 방치하면 AI 시대 성장 뉴스 뒤에는 서민경제 붕괴가 훨씬 더 위험한 정치 경제 폭탄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기사 올려주세요. 네, 다음 기사도 역시 이제 그 이재명 정부의 이 우매한 현금 퍼주기 정책에 하나 또 나왔네요. 네. 고유가 지원금 지급 개시. 주유소에서는 사용도 안 되네. 혼란도. 네.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이 취약계층 약 321만 명에게 1인당 최대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2차 지급에서는 국민 약 70%까지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며 소득, 재산 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원금은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형태로 지급되지만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장에서만 사용이 되고 온라인몰, 배달앱, 유흥업종 등에서는 제한이 됩니다. 전국 주유소의 상당수가 매출 기준을 초과해 사용처에선 제외되면서 고유가 지원금인데 정작 주유소에서는 못 쓴다. 네, 이러한 부푼 현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신청 초기에는 요일제와 대상 기준 혼선으로 행정복지센터 현장에서 불평과 혼란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참, 이 정책이 우리 국민들에게 헷갈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이름이 고유가 지원금, 고유가 지원, 기름값이 높아서 지원해주겠다. 이런 이름인데, 실제 체감은 기름값 대책보다는, 이거 또 하나의 현금 살포다. 이렇게 보인다는 점이죠. 그래서 지금 진짜 국민이 원하는 게 뭡니까? 진짜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건요. 기름값 몇십만 원 보조하기 전에 내수 침체, 자영업자 붕괴, 청년 실업, 기업 도산
이렇게 흔들리는 경제 구조 자체를 살린 해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기다리다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또다시 단기 현금으로 시간을 사려는 모습처럼 예, 그것밖에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여러분, 특히 주유소에서조차 상당수 사용이 안 되는 구조가 이게 정책 이름하고 설계가 따로 노는 이 전형적인 탁상 행정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제가 볼 때 지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돈을 뿌리느냐 마느냐 보다는 왜 경제가 이렇게까지 무너졌는지에 대한 구조적인 개혁 없이는 선거 직전 지원금 정치가 예, 그냥 반복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예. 현금을 주면은 물론 당장 숨통 트이겠죠. 한 달, 뭐 며칠 숨통은 트일 수 있겠지만 이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예, 내수가 지금 이렇게 바닥 경기를 치고 있는데 이것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결국 대한민국 경제는 세금 의존 정치가 되고요. 재정 부담만 커집니다. 예. 그럼 뭡니까? 세금은 세금대로 더 걷고 예, 이렇게 현금 뿌려가지고 표 사고 결국 세금은 더 걷고 표는 현금으로 산다. 예, 이러한 비판이 일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개헌, 지방선거, 각종 지원금이 겹치는 시점에서 국민 입장에서 볼 때 국가 미래 전략보다는 선거 정책, 예, 선거에서 표 얻자고 하는 이 선전 정책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바보입니까? 아니 지금 필요한 게 번지르르한 지원금보다 왜 서민 경제가 이렇게 1년 넘게 무너졌는지에 대한 진짜 성장, 일자리 산업 대책이지 또 한 번의 이 현금 정치 시즌2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네. 해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4월 28일 예, 기사에 대한 내용을 쭉 훑어봤습니다. 저는 잠시 쉬었다가 경제가 민생이다. 예, 경제가 민생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 답답한 현실을 명확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가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마시고요. 다시 오겠습니다.
조수진의 경제 돋보기를 이제 경제는 민생이다 이렇게 제목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은 코스피는 오르고 미국하고 일본, 한국 증시는 최고치다. 뭐 이러한 내용이 나오죠. 근데 정작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변에는 문 닫는 가게는 늘어나고 공실 상가는 늘어나고 예. 또 자영업자는 버겁고 청년들은 취업이 왜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숨이 턱턱 막히고요. 기업들은 대출 이자가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주가는 오른다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더 팍팍해지냐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지금 경제는 겉으로 보이는 숫자와 실제 바닥 현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 좀 주실래요? 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지금 미국, 일본, 한국 시장이 왜 그렇게 함께 오르는지, 그리고 주가는 오르는데 왜 한국 경제는 힘드냐, 이거를 제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무역법 301조 엔캐리 AI 시대 속에서 앞으로 한국 정부와 노동시장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왜 나는 힘든가? 앞으로 어디를 봐야 되는가를 제가 가장 쉽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 끝까지 저하고 함께 보시면은 이 뉴스 말고 진짜 대한민국의 경제의 속살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세 차례 정도 나눠서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대한민국의 진짜 민낯을 파헤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오늘 볼 거는 이제 미국, 일본, 한국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경제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현실에 대한 진단을 제가 좀 정확히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어쨌든 무역으로, 예,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이러한 환경에서 국제적인 메가 트렌드는 또 뭐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것도 좀 한번, 예, 국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글로벌 또 국내 이러한 경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당장 나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왜 미국, 일본, 한국 증시는 함께 뛰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에 사는 나는 이렇게 불안한가? 이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볼 게 그냥 단순히 주가가 오른다, 내린다 이런 수준의 뉴스 해설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세계 경제가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 안에서 왜 미국과 일본과 한국 증시가 이렇게 동시에 강세를 보이는지 그런데 왜 이 한국에 사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더 불안한지 이 큰 흐름부터 명확하게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뭐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레거시 미디어들 뉴스를 보면 좀 이상합니다. 중동 리스크, 네, 호르무즈 해협 봉쇄, 미국 금리, 무역 갈등, 네, 이런 변수는 이렇게 넘쳐나는데 이상한 거는 이러한 네가티브한 신호에도 불구하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한국 증시가 지금 계속 날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보니까요, 미국 증시가 SP500하고 나스닥이 다시 사상 최고권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고요. 일본 증시 니케이가 사상 처음 6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한국 증시 코스피가 6,500선을 돌파하고 시가총액 6천조 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이겁니다.
아니, 전쟁하고 관세 리스크가 있는데 주식이 왜 오르지? 아직 호르무즈 해협의 문제가 끝난 게 아닌데, 주식이 왜 이렇게 다시 올라가지? 이 거품 아니야? 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미국하고 일본하고 한국, 이 3개국의 증시가 날아가는 게 이게 우연히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거대한 AI 공급망 경제 블록 안에서 서로 역할을 나누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과거에는 미국이 플랫폼, 중국이 제조, 한국이 수출, 뭐 이런 정도로 단순하게 봤다면 지금은 이 AI라는 산업혁명이 각 나라의 핵심 역할을 다시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글로벌 경제와 한국 경제를 다시 봐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먼저 미국부터 보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를 이끄는 핵심은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입니다. 자, 매그니피센트 7이 뭐냐? 그 7개의 거대한 그 시가총액이 큰 회사들을 의미합니다. 얘네들이 누구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 메타 다 한 번쯤 들어본 기업이죠? 예, 이 기업들은 단순히 시가총액이 큰 회사가 아니라 AI 시대의 두뇌와 플랫폼을 장악한 기업들이다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는 AI 데이터 센터 GPU의 핵심 기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쓰는 챗 GPT든 뭐 자율주행이든 기업의 AI든 AI가 생각하는데 필요한 두뇌인 GPU를 공급하는 회사가 바로 엔비디아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뭘 하냐? 마이크로소프트는 생성형 AI를 오피스, 클라우드, 기업 생산성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또 구글은 검색 데이터, 아마존은 뭐 클라우드 인프라, 그리고 메타는 광고 알고리즘, 테슬라는 자율주행과 로봇, 이렇게 각각 아주 거대한 이 AI 시대의 두뇌와 플랫폼을 각각 기업들이 나누어서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즉, 미국의 AI 산업이라는 것은요, 이 AI 전체 비즈니스 밸류 체인에 있어서 브레인, 즉 두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룸버그나 월스트리트 저널, 이코노미스트 같은 이러한 그 미국의 미디어들이 공통적으로 말한 핵심도 같습니다. 이란 전쟁이 단기적으로 충격을 줄 수 있지만 이 AI 메가 트렌드 자체를 뒤집긴 어렵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란 전쟁의 충격은 반영이 됐어요, 주가에. 그리고 이 AI 메가 트렌드가 다시 이것을 누르고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전쟁 뉴스가 뭐 며칠, 몇 달 시장을 흔들 수는 있지만 향후 5년에서 10년 산업 구조 흐름을 바꾸는 것은 AI고요. 이 흐름을 꺾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요? AI 메가 트렌드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미국 혼자서 이 AI 산업을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일본 증시 상승을 단순히 뭐 엔조 효과나 금융 완화 정도로 생각하고 있죠. 네, 물론 그것도 일부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니케이 6만 핵심은요, 피지컬 AI, 즉 실제 산업 현장에서 AI가 움직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AI가 브레인, AI가 그 생각을 맡는다면 일본은 AI가 실제로 공장에서 움직이게 하는 그 기술을 갖고 있다 이거죠. 이 파낙이라는 세계 최대 산업용 로봇 기업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실제 공장에서 로봇 팔이 조립하고 이렇게 움직여야 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 키엔스라는 정밀 센서,
즉 AI의 눈의 역할을 하는 이러한 정밀 센서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또 야스카와 전기, 이 회사는 또 로봇 제어와 모터, 즉 AI의 근육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 피지컬 AI를 만들기 위한 이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니케이가 지금 6만을 훌쩍 날아가고 있는 것이죠. 즉 미국이 생각하면은 일본이 움직인다. 미국이 브레인이라면 일본은 팔다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케이 상승은 단순 금융 장세가 아니라 AI 자동화, 로봇 센서 산업 재평가의 성격이 강합니다. 특히 일본은 지금 고령화 그리고 노동력 부족이라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자동화의 수요가 훨씬 어느 나라보다도 절실합니다. 과거에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었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AI 제조업 시대의 재평가,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미국처럼 플랫폼도 아니고요. 일본처럼 이 피지컬 AI 로봇 중심도 아닙니다. 한국의 핵심은 뭐다? 메모리, HBM, 첨단 반도체 제조죠. 그 HBM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건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 AI가 엄청난 이게 빠르게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초고속 메모리입니다. 엔비디아의 GPU가 AI 계산의 두뇌라면 HBM은 그 두뇌가 병목 없이 작동하도록 돕는 기억장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GPU, 엔비디아가 GPU를 생산하기 위해서 반드시 HBM 메모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요한 겁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이 HBM 시장 경쟁력으로 AI 서버 수혜 기대가 커졌고, 또 삼성전자 역시 HBM과 첨단 패키징에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미국이 하는 역할은 AI의 브레인, 일본은 뭡니까? AI의 바디, 그리고 한국은 AI의 메모리, 이렇게 역할을 나누어서 AI를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즉, 지금 미국, 일본, 한국 증시가 단순한 우연으로 동반 상승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 중심 AI 경제 블록 안에서 공급망이 연결된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 좋아. 그러면 한국도 일본이나 미국처럼 그냥 계속 같이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자, 바로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내부 구조가 훨씬 취약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AI가 있고요. 또 달러라는 기축통화가 있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도 엄청 많이 발전을 해 있고요. 일본은 어떤가요? 일본은 지금 AI 자동화를 굉장히 많이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다시 제조업도 재평가를 받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두 나라는 이제 비교적 안정세를 취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한국 AI는요. 한국은 AI 반도체가 이 천장을 끌어올립니다.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GDP로 끌어올리고 있어요. 근데 동시에 바닥에서 이 민생경제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PF, 기업부채, 내수, 자영업자 신용경색, 이런 게 지금 내수경제, 이 대한민국의 바닥경제를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천장은 AI가 끌어올리지만 바닥 기초공사에는 지금 균열이 막 가고 있다 이거예요. 즉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강해서 코스피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거 광고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다? 우리 자영업자, 중소기업, 그리고 건설, 지방경제, 이것은 정말 훨씬 더 어렵게 느끼고 있고 이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상승을 보고 한국 경제 괜찮네? 이거는 정말 오매한 판단이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지금 이 랠리는요, 국민 전체 경제 회복형 상승이 아니라요, AI 메가캡 집중형 상승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삼성 날아가고 SK 뛰어가는데 동네 가게는 힘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단순한 AI 시대가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 블록 재편 시대입니다. 제가 지난번 경제 논평 시간에도 또는 장동혁 대표의 방미의 의미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미국 중심의 AI 경제 블록 재편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자, 미국은 이제 단순히 AI 잘하자가 아니라요, 공급망, 관세, 통상, 대중 견제를 묶어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한국하고 일본, 대만 같은 동맹국들한테 물어봅니다. 당신들 우리 공급망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거냐? 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에서 얼마나 협력할 거냐? 관세하고 시장 개방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미국이 동맹국들한테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동맹국들은 답을 준비해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한국이 지금 AI 수혜국이 분명하지만 동시에 미국의 통상 정책의 시험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곧 이제 미국의 USTR 무역법 301조 공급망 협상이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니라 한국 산업 구조 전체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한국 경제를 볼 때 단순히 반도체가 좋아서 간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AI 메가 트렌드, AI가 4차 산업혁명을 리드한다. 그 다음에 미국 중심의 경제 블록, 그리고 일본의 제조업 재평가, 한국 반도체,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한국 내부의 부채 구조, 이 5개를 동시에 봐야 우리가 한국 구조를 보는 균형적인 시각이 생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파트 1이었는데요. 제가 한 파트를 5개 나눠서 설명할 거고 오늘은 파트 2나 3까지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볼 겁니다만 이 파트 1의 핵심은 이겁니다. 정리해보면 지금 미국하고 일본하고 한국의 증시 상승은 단순 거품일 수도 단순 낙관도 아닙니다. 본질은 AI라는 산업혁명이 미국 중심의 공급망 질서를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안에서 매우 중요한 플레이어가 될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질문도 있습니다. 이 기회를 한국 내부 경제 체력이 감당할 수 있느냐? 자, 즉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건 주가가 왜 오르냐 보다는 이 상승을 떠받치는 한국의 내부 구조가 얼마나 튼튼하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뭐 삼성 파업이라든지 노랑봉투법이라든지 대기업의 뭐 부채, PF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내부 구조가 얼마나 튼튼하냐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파트 2에서는 바로 그 핵심, 한국 천장은 AI인데 바닥은 왜 지금 PF, 부채, 신용 경색일 수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 제가 본격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트 2의 제목은 한국 경제의 진짜 내관, 왜 천장은 AI인데 바닥은 PF 부채 신용 경색인가?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국이 아까 AI의 두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일본은 AI의 손발, 한국은 AI의 메모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한국도 AI 반도체 핵심 국가다. 좋은 거 아니야? 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잘 나가니까 한국 경제 이제 안심해도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 다 금방 좋아질 수 있지 않아? 예, 바로 여기서 많은 분들이 큰 착각을 한다 이겁니다. 왜? 한국 경제의 위험성은 이 천장보다는 바닥입니다. 즉, 한국 경제의 진짜 위험은 그 천장을 나타내는 뭐 국가 전체 뭐 GDP나 이런 게 아니라 내수 경제라는 거예요. 한국은 항상 이 구조적으로 그 메가 트렌드 하고 그 다음에 거시경제, 미시경제라고 하는데 이런 메가 트렌드하고 내수 경제 항상 이 괴리가 심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은 양극화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한국 경제의 천장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PF, 기업 부채, 신용 경색, 내수 침체가 바닥을 흔들면은 우리가 체감하는 경기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반도체가 날아가도 이 아래에서 하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는 돈줄이 마른다는 거예요. 이 구조를 이해해야 한국 경제를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PF부터 보겠습니다. PF가 뭐죠? Project Financing. 예, 쉽게 말해서 그 아파트나 그 사업 개발할 때 이 나중에 분양 수입으로 갚을 테니까 지금 돈을 빌려주세요 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건설사가 이제 땅을 확보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금융기관이 그거를 담보로 잡고 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건설사는 건물을 짓겠죠. 그래서 분양이 잘 되면 돈을 회수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호황일 때는 이 구조가 잘 돌아가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금리가 높아졌어요. 공사비도 엄청 올랐습니다. 지방의 미분양이 늘어납니다. 또 부동산이 절벽입니다. 부동산 심리가 약해졌어요. 즉 나중에 잘 팔아서 돈을 갚겠습니다. 이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그거 건설사 몇 군데만 어려운 거 아니야? 아닙니다. PF가 이게 단순히 건설사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PF 부실이라는 건요. 건설사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요. 증권사, 저축은행, 뭐 새마을금고, 캐피탈, 지방금융권, 일부 은행권까지 다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무슨 콘크리트 문제가 아니라 금융의 혈관 문제다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건설 프로젝트가 멈추면은 그 프로젝트에 돈을 댄 금융기관은 어떻게 됩니까? 돈을 회수할 수 없을까봐 불안해지겠죠. 왜? 아니, 돈을 지금 나중에 갚기로 하고 대출을 해줬는데 못 받을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그럼 금융기관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금융기관은 대출을 더 조심하게 되는 거죠. 힘사를 엄격하게 가죠. 돈줄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PF의 이 문제가 터지면은 이게 바로 신용경색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경색이 뭡니까? 신용경색이라는 게 이 대출을 하는 데 있어서 보다 엄격하게, 즉, 돈을 별로 빌려주고 싶지 않다라는 은행의 입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들의 중요성이 떠오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요, 돈줄의 질입니다. 산업은행이요. 이거는 그 단순한 시중은행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대기업이나 뭐 중견기업 또는 뭐 구조조정 산업의 핵심 정책금융 역할을 담당하는 그러한 은행이죠. 쉽게 말하면 큰 기업이 흔들릴 때 국가가 이렇게 관리해주는, 금융적으로 관리해주는 혈관과도 같은 이러한 은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은행의 대손상각, 이 대손상각이라는 건요, 은행이 돈을 빌려줬는데 회수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는 이런 부채 규모인데요. 이러한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작은 회사 몇 개가 아니라 중견 회사, 대형 회사의 산업 생태계 일부에서도 이게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기업은행은 더 직접적입니다. 왜? 기업은행은 이 중소기업하고 자영업자의 핵심 금융기관이죠. 중소기업 사장님들, 소상공인들, 지역 제조업체들 상당수가 기업은행이나 지역은행, 이 정책금융을 생명줄처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없이 사업하시는 분들 몇 분이나 계세요. 근데 여기서 연체율이 높아진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 말해서 빌린 돈 이자 내기도 버거운 기업들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중소기업이 힘들어지고 자영업자가 힘들어지고 현금 흐름이 나빠질 수 있다. 이러한 신호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숫자 개념은 바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업 부채를 추상적으로 봅니다. 자, 기업 부채라는 걸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회사가 물건을 팔았어요. 그래서 직원 월급도 줬습니다. 그리고 원자재도 사고 운영비도 다 냈어요. 이렇게 다 돈 벌어가지고 남은 영업이익이 있을 텐데 이거 가지고 은행 이자도 못 낸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버티다가 투자도 줄이고 그 다음에 뭐 신규 채용도 줄이겠죠. 또요. 비용도 줄여야죠. 결국 구조 조정의 압박이 커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겉으로는 지금 회사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속으로는 지금 곪고 있다. 속으로는 경제 체력이 급격히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보여준 그 청년 실업률이 이렇게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청년 실업을 요즘에 요즘 청년들이 힘들다. 눈이 너무 높아.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경제 구조의 문제를 보면 전혀 다릅니다. 기업이 돈줄이 불안해지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게 뭘까요? 신규 투자, 신사업, 그리고 신입 채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존의 핵심 인력들은 당장 자르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노동법은 또 유연성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신입은 올해 덜 뽑자. 이런 정책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뭡니까? 지금 PF 보시 시작을 했죠. 그랬더니 금융이 불안해져요. 빌려줬는데 이거 받을 수 없겠네. 신용 경색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대출을 축소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돈 빌려서 먹고 살아야 되는 기업의 현금 흐름이 악화되는 거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신입 채용을 축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청년이 제일 먼저 체감하는 거예요. 공고가 줄었네. 아이고 경력직만 뽑는구나. 중소기업은 아예 채용도 안 하는구나. 이러한 현실을 우리 청년들이 체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기본 문제가 아니라요. 실제 신용 구조와도 연결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의 중소기업 사장님들, 청년 일자리 줄어들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비가 줄어들겠죠? 소비가 줄어드니까 누가 힘듭니까? 자영업이 힘들어져요. 취업은 아무리 기다려도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반적으로 소득이 줄어듭니다. 또 소득이 줄어드니까 외식도 줄이고 쇼핑도 줄입니다. 창업도 줄입니다. 그러면서 식당이나 카페나 학원이나 뭐 서비스업 이런 산업들이 바로 타격을 받는 거예요. 지금 주말에 바깥에 거리에 나오십시오. 몇몇 불야성을 이루던 곳을 빼놓고는 다들 조용합니다. 즉 청년 고용 문제가 곧 자영업 소비 문제와도 연결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경제의 진짜 공포는 뭐냐? 어떤 분들은 주가가 폭락하는 거 아니냐? 이거라고 여기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건요. 이 돈의 순환이 막히는가?
예, 돈의 순환이 지금 어느 정도로 막혀 있는가? 요겁니다. 경제는 혈액순환과도 같아요. 돈이 돌아야지 기업이 투자를 하고 또 기업이 채용을 하고 그래서 가게가 소비를 하고 자영업자가 버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신용 경색이 일어나면요. 돈이 아예 없는 것보다 돈이 필요한데 안 가는 게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왜? 은행이 무서우니까 대출을 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우리 지금 제2의 IMF 오는 거 아닙니까? 네,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IMF와 지금을 구분해야 됩니다. 1997년에 IMF는 뭐였습니까? 외환 위기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달러가 부족했죠. 지금은 달라요. 한국이 지금 반도체, 뭐 자동차, 조선 수출 기반이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이 당장 뭐 달러가 없어가지고 붕괴하는 그 97년의 IMF와는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외환이 아니라 내수와 신용입니다. 여러분. 나라 전체의 수출은 버티지만 국내에서 PF, 부채 문제, 중소기업, 자영업자, 청년고용 이런 거 다 전반적으로 지금 약해지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과거의 IMF는 나라 곳간에 달러가 부족해서 생긴 위기였죠. 지금은 국내 경제 혈관에 신용이 부족해서 생기는 위기라는 겁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한국 경제는 지금 AI 반도체가 선장을 끌어올릴 수는 있지만 PF와 신용 경색이 전체 바닥 체력을 흔들고 있다. 이것이 지금 한마디로 한국 경제의 문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냐? 네, 오늘 코스피가 어떻게 됐냐? 이게 아니라 한국 경제 바닥 구조가 얼만큼 버틸 수 있느냐? 이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과 SK가 아무리 강해도요. 내수하고 금융하고 고용 구조가 약해지면 국민의 최강 경기는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한국 경제에는 반도체하고 AI는 초강력 성장 엔진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업 부채,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부담, 청년 고용률 하락, 자영업자 폐업 이라는 이 구조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즉 이게 초고속 엔진이 달린 차인데 하부 프레임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동차가 슬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오늘은 아마 한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살펴본 것은 다시 정리하면 이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이 글로벌 경제의 트렌드, 즉 4차 산업혁명 이것과 이 안에서의 미국과 한국의 일본의 역할, 이 메가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한국 경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메가 트렌드가 글로벌 경제를 끌어가고 한국 경제를 끌어가는 건 맞지만 지금 바닥에서 균열이 생기고 있는 한국 경제의 문제는 뭔가 이렇게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은 그러면은 왜 내 삶은 더 팍팍한가? 내 삶이 이렇게 팍팍하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모레 계속해서 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 언론에서는 미디어 레가시 미디어에서는 결코 다르지 않는 이재명 정부는 결코 말하고 싶지 않는 대한민국 경제의 민낯에 대해서 저 조수진이 명확하게 샅샅이 조사해서 여러분께 공유를 할 테니까요. 계속 기대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클로징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뉴스 브리핑 10개, 그리고 또 경제는 민생이다 해서 그 다음에 그 전체적인 4차 혁명, 4차 산업혁명과 한국, 미국, 일본의 경제, 그리고 한국의 내수 문제, 요걸 통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치는 말이 아니라 국민의 삶이고요.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민생입니다. 주가가 오르든 정치권이 떠들든 결국 우리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으면 그건 진짜 발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일은 더 깊게 우리의 현실과 앞으로의 구조적 위험까지 제가 함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 조수진 정통우파TV와 함께 뉴스의 본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